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 관련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임금 피크제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 또 그리고 산업 수요에 맞춘 대학 교육의 변화, 또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인 이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 과연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인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진단하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송영남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양호봉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김민영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효성의 방윤혁 상무이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된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지요. 청년 실업이 우리 사회 심각한 고민거리로 등장한 지 오래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청년 고용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대책을 시행해 2017년까지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전북과 관련해서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효성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화답해 효성그룹은 3년 내에 4,5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청년 사업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청년 인턴제, 그리고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세계 경제가 침체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꺼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임금 피크제는 사회적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자칫 성과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과거를 답습할 우려도 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 과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부족하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의 제목이 청년 고용 절벽 해소 대책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당장 내년부터 이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의무화되지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더욱더 줄어드는 그런 사태를 좀 방지해보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두 경제학 전공하시는 교수님께. 정년연장 시행되면 청년들에게 상당히 좀 여파가 더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현재 우리 청년 고용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청년층 15세에서 29세까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똑같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그런 고용률이 낮아졌던 현상이 보였고요. 다만 이제 전북의 경우는 지난 2011년 이후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놓아가지고 뭐 청년 2000 사업이랄지 산악관 커플링 사업이랄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실제 전라북도 지역의 청년 고용률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증가를 하다가 약간의 그 완만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청년 고용 정책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달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그게 이제 2014년, 15년 사이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5년 예. 자료가 있는데요. 예. 거의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 꺾여진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청년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용 사정이 조금 몇 년 사이에 조금은 전라북도 경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라북도 경우만 조금 좋아졌고요. 예. 전국적인 저기는 거의 비슷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약간 주춤거리는 듯한 양상. 네,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위적인 어떤 경제 정책의 한계가 되겠고요. 예. 따라서 거기서 근본적인 어떤 혁신이나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그런 예. 일자리 창출, 그걸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전국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달에 그 청년 고용률이 한 41%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전북보다는 좀 이 전국 평균치가 좀 높지요, 더.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치가 약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예. 특히 전라북도 경우는 그 청년 고용률이 더 낮은 이유가 뭐냐면 예. 전라북도의 그 기업의 그런 구성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소위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 그런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게 되고 예. 따라서 청년들이 고용 자체보다도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부터 전국 평균보다 무려 7%포인트 낮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는 그런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시험이랄지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전국보다 무려 7%포인트 이상 낮은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그 실업률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청년 고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 그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 4년간 청년 고용 절벽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양호봉 센터장님이나 또 방윤혁 상무님께서는요. 예. 기업에 계신 우리 방 장관님.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원래 기업 정년이 만 56세였죠. 예. 그게 60세로 연장이 되는 형태인데 그만큼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부담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고 또한 어떤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임금 피크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노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는 거로 다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기업들이 정책을 바꾸는 게 그리고 노사가 합의가 되는 게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기업 부담이 커지지만은 그 새로운 어떤 산업을 창출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더욱더 인력을 지금보다 더 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게 저희들 어떤 기업의 역할이 아닐까, 기본적인 역할이 아닐까 판단을 합니다. 예. 청년 연장 시행될 경우는 당연히 좀 그 기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임금 피크제를 하면은 문제도 임금 피크제에서 오는 어떤 부담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예. 또 청년 일자리 창출로 또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도표를 가지고 예, 예. 간단히 예, 각각 예. 그 말씀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은 20세 기준으로 본다면요, 청년층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생산성이 임금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생산성이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1년이랄지 2년 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임금보다 생산성이 높은,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되는 게 이제 뭐 45세 또는 50세까지 지속이 되는데 예. 만약에 45세까지 지속이 된다 친다면 그 뒤로는 다시 생산성이 임금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연공 계속 이제 예. 임금이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 기간 이후로는 실제로 손실을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53세랄지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한다면 그다음에 손실 부분이 여기가 됐고 여기서는 기업이 이득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기업이 정년 연장이 2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60세까지 갔다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임금 피크제의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이 안 됐으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연장이 됐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의 손실 부분을 줄여줘야 되고 물론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청년의 고용이 꼭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 적어도 이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고용 여력은 그전과 일정 수준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임금 피크제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따져보기로 하죠. 김민영 교수님께도 좀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도 이제 조금 전에 전라북도가 전국에 비해서 더 좀 청년 고용 사정이 나쁜 이유, 또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문을 드린다면은 그동안에도 이제 각 정부에서 여러 가지 청년 실업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런지 잘 풀리질 않고 있질 않습니까? 어디에 큰 원인이 있다고 사실 보시는지? 그렇죠. 뭐 방금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청년 실업 문제 또 일자리 창출 문제 이게 정말 전 국민적인.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은 좀 정부 국가의 어떤 대책이나 정책에 또 그다음에 이제는 지역에서 까지도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는데 사실 가까운 과거를 보더라도 한 10여 년간 계속해서 이 청년 실업 또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좀 바꾸면서 어림잡아도 한 20여 개의 정책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딱히 이와 같은 것이 해소되는 이런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뭐 그런 국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뭐 여기 기업에서 나와 계십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성장 기조 또 이게 글로벌 경기의 어떤 부진 이런 부분 연계돼서 하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이 노동을 공급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와 또 이걸 수요하는 기업에 있어서 어떤 괴리 이런 어떤 또 미스매칭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놓여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함께 또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는 정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 정책의 전달이나 소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좀 딜레이 되거나 어떤 문제점들도 사실은 있었다. 이를테면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지방 정부도 정책들을 계속 대책들을 강구하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좀 혼재돼 있고 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초점의 문제인데 사실 이제 지나치게 숫자나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서 나오다 보니까 좀 과장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민 정서나 또 혹은 구직자들 사이에 있어서 어떤 갭이 발생하면서 어떤 신뢰의 어떤 기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재점검해야 되는. 그래서 하여간 차제 저는 지난 가까운 10년을 놓고 보더라도 좀 실효성이 있고 또 어떤 설득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정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또 그리고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 또 그리고 정책이 좀 뭐라고 할까 백화점식 나열식 정책 선택과 집중 또 양적인 개선에만 좀 치중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공공 부문에서 한 4만 개 정도 일자리 창출하고요. 민간 부문에서 16만 개 만든다는 건데 이 16만 개 만든다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기업이 좀 담당을 해봐라 하는 내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그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이죠. 전라북도 이제 센터장 맡고 계시는 양호봉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좀 뭐라고 할까요?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요? 예. 그 창조 경제가 처음에 개념도 어렵고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뭐 1차 산업, 2차, 3차 산업에서 이제 고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 말하자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좋은 기업들이 그 많이 생겨야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을 발굴해서 기업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 그 지원과 마케팅을 도와주는 게 그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입니다. 예. 따라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기존의 제조업이랄지 어떤 그 서비스 산업 가지고는 고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우수한 그 인재들이 그 창업으로 그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 역할을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그 지역 혁신, 그 다음에 협력 성장,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저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창업 쪽에 좀 그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그 엊그제까지 중국에 잠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중국이 하루에 10,000개를 창업을 합니다. 기업 10,000개를. 그래서 1년에 그러면 365만 개 정도가 기업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사실 그 정도로 지금 창업에 붐이 불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도 역시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하나의 돌파구로 해서 그 이거창 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업에 엄청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효성과 함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효성도 지금 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앞으로 3년간 4,500개를 하지만은 뭐 그것만 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창업으로 그 우수한 인재들을 그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3년간 150개의 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을 창업시키고 그 중에 30개는 정말 중견기업 이상의 그 3년 내에 그런 그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그러시죠. 우체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가 그 지자체와 정부와 기업이 같이 가는 형태의 어떤 형태니까 조금 다르다면은 기존 해오던 거와 같이 기존은 대학이라든지 기관들이 이 창업을 리딩을 했습니다. 뭐 지자체가 하든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업이 좀 스포팅을 해라는 게 이전과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타겟팅을 해서 기업이 원래 어떤 기업의 아이템을 만들고 그것을 경쟁에서 이겨내고 성장시키고 이러는 부분에는 상당히 다른 것보다는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역량을 거기다 넣어갖고 이제 벤처를 만들더라도 그거를 키워가는데 아까 센터님 말씀대로 충분히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반영을 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창업을 하고 거기에 성장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키워가려고 하는 부분이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창업을 꿈꾸는 홍길동이라는 젊은 사업가가 있는데 그게 저라고 치고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제가 찾아가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요. 예. 말하자면은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게 부족하면 아까 효성의 아주 탄소 같은 우리가 이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탄소 산업, 그다음에 예. 농생명식품, 예. 문화융합 산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되는 이제 탄소 산업을 예를 들면은 효성에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예. 그래서 예. 그 효성의 전문가들을 그 멘토를 붙여가지고 그 어려움을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스톱 서비스 존이 저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융 법률 특허. 그래서 거기서 모든 창업에 필요한 그 금융이나 뭐 법률이나 특허 서비스를 거기서 해서 바로 창업에 다른 데를 많이 안 돌아다녀도 예. 거기서 바로 창업을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기능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다 거기에 도움을 해주게 되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인데, 예. 결국은 그 효성이 저희 그 전담 기업으로서 저희 센터와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효성의 국내에 마케팅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걸 국내에 팔거나 국외에 파는데 그런 예. 마케팅 마케팅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예. 이제 마케팅을 도와주고, 예.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중국에 갔던 이유도 중국 시장에 결국 우리가 키운 기업들이 그 마케팅을 위해서는 중국의 거점들하고 저희가 계속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창업이 그렇게 혼자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되는 옛날에 비해서는 창업이 상당히 조금은 뭐 쉬워졌다. 이제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대형마트에 가면은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쇼핑할 수 있듯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면 뭐 금융이라든지 기술 지원, 예. 또 그리고 마케팅 이것을 예. 한꺼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창업된 기업이 뭔가 실패하지 않고 예. 하나의 좋은 기업으로 완성할 때까지 저희가 함께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교수님, 창업도 이제 그동안에도 하나의 청년 실업을 좀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많이 정부에서 좀 얘기를 해왔던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주관 기업을 통한 청년 창업 문제를 특히 기업이 주도해서 하는 방식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사실은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 경제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요소 투입을 이제 늘림으로써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늘리는 이런 시기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요소 투입의 효율을 좀 증대시키는 방안. 이제는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의 시대에 왔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게 사실은 창조경제 의미의 가장 기본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창업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구직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뭐 창직이란 말도 나오고요. 예. 예, 또 창업이란 말도 나오고 있게 하는데, 사실 뭐 창업이 이제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었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국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제 만들고, 거기에 기업이 서로 이렇게 같이 시너지를 좀 이루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발굴하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사업하는 이런 어떤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창업은 그게 보완적이지, 이것이 어떤 일자리의 어떤 전체 부분 해소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 좀 신중한 그런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탄소를 특히 이제 이런 이 산업을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창업화를 하지만,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주 가벼운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열정이나 또 혹은 패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앞서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창업화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어떤 자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거쳐야 할 그런 단계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는 실제 창업의 경우인데, 청년의 경우에는 지나친 기대감이라든가
또 환상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아마 피부로 현장에서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심지어는 이제 뭐 구직이 어렵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학업을 좀 중도에 중단하고 졸업하기 전에 창업 부분에 이제 뛰어들었지만 사실 소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오는 어떤 그런 기회 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현실은 좀 만만치 않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강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창업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뭐 차제에 좀 이렇게 더 보충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국내를 넘어서 좀 잘 된다면 글로벌하게까지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뭐 중요한 어떤 대안 중에 하나다.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합니다. 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좀 말씀을 그렇죠. 좀 해주셨습니다. 그 효성이 그 이와 관련해서 뭐 청년 창업도 있고요, 또 고용 문제도 있고 얼마 전에 그 계획을 좀 발표를 했지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얼마 전에 저희들이 거의 한 3년간에가 그건 이제 전북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국을 대상으로 4,500명 정도. 3년간. 예, 3년간. 1년에 한 1,500명 대죠. 고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아까 센터에서, 장종경제현실센터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갖고 한 1,000여 명 인력을 육성하겠다. 뭐 수요를 감당하고 또 창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4,500명이라는 숫자가 저희 그룹이 보통 연간 뽑는 그 인원이 한 60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4,500명이면 1년에 한 1,500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 통상적으로 해오던 인력보다는 한 2배 이상 더 고용을 하겠다는 어떤 취지인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사실 준비를 상당히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상반기에 한 1,000여 명을 고용을 벌써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네, 올해 상반기예요. 한 부분이 이제 그룹에 있는 계열사들이 기존은 이제 화이팅을 하는 거죠. 성장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 인력을 더 수요를 하는 부분 하나하고 고용을 하는 부분 하나하고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또 원래는 3조 3교대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어서 이걸 일찍이 4조 3교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면서 또 인력을 한 300여 명 또 인력을 더 고용을 하는 형태고 또한 우리 전주 탄소 섬유 공장 또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또 고용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난 형태가 있었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그 그룹이나 큰 대기업들이 이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새로운 산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북도를 놔두고 봤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데리고 오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제로섬이니까 사실은 의미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여기다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저희들이 그 없던 탄소섬유 공장이 전북에 섰다는 이런 형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룹이 상당히 역량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폴리케톤 공장을 또 지금 거의 다 짓고 시운전을 하고 있다든지 탄소섬유 공장을 짓는다든지 새로운 사업이죠. 그런 걸 또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 3년간 4,500명의 인력을 저희들이 고용을 더 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뭐 가능하고 또한 어떤 계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청년 사업가는 지금 1,000명 정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3년간의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육센터는 지금 전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공장 한쪽 측면에 거의 저희들이 지금 10월 초 되면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장종경제행시센터와 같이 아마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한 11월 달 되면 이제 개소식을 할 예정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입주하는 그 기업들이 이제 탄소 소재로 특화된 어떤 벤처 기업들을 이제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하는데 제가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을 조금 더 보탠다면은 이제 그 청년 고용을 높이자는 부분은 사실 고용의 그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부분 한 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92%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다 그 인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업이 솔선수범미디어가 리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력을 창출하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사실은 그
벤처기업을 통한 중소기업을 만들고 강건한 중견기업을 만드는 그 자체가 더 정책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아까 전라북도가 한 단위에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이런 기업들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강건한 중견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을 창출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향후 중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기업이 리딩해서 직접 리딩을 해서 탄소 특합 창업 보육센터를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한번 좀 강건한 예, 벤처를 한번 키워보겠다는 게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여 개 어떤 벤처 예. 기업, 예. 아까 1000여 명 이런 부분도 그런 예. 뜻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인영 교수님께서는 이게 워낙 리스크도 좀 많고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박영익 상무님께서는 단순 일자리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해서 충분히 일자리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보육센터는 전주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겠군요. 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이제 여기 창업보육센터를 지으면서 입주할 기업들을 위해서 사실은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예. 전국 대상으로 해서 예. 전북도 물론이고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니까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벤처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요즘 정책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리얼라이즈 시키는 부분은 얼마든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학부터 예.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 그 아이디어를 실현화시키는 거는 기업이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잘 하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지에 맞게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는 게 의미이기 때문에 예. 조금 다르게 또 한번 보실 필요가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동의를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청년 창업이 대부분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에 창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프랜차이즈 식당이랄지 이런 것도 막 거기 창업을 하고 그래서 뭐 10년 내에 뭐 75% 이상이 다 결국은 망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부가가치가 높은 그 예. 창업을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서 예. 부가가치 높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성공률도 높아지고 수익률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주 그 시장에 보면은 그 청년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 뭐가 테마가 있는 그런 그 창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리 청년 우리가 이제 그 창업 우리 센터에서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실은 이러한 역할을 지금 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창업은 창업 보육에 있어서는 창업에 있어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창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문제점에 대해서만 어떻게 도와주는 지원하는 형식이었지 예. 실제로 그런 창업의 방향까지 설정해 주지 못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짜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걸 사실은 혁신센터에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보는 것은 뭐냐면 창업 실패에 따른 그런 신용 불량자 이 양산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창업하는 사람이 실패했을 때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하는 자는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사회적인 그런 합의를 통해서 더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다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이 바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우리 송 교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 기능이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합니다. 특히 이제 탄소나 농생명식품, 문화 쪽은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서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업화를 이렇게 유도하는 게 저희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 방상무께서 말씀하셨는데 탄소라는 것은 이제 워낙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 장벽이 사실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정말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면 한번 창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가가치도 높고 그다음에 양질의 좋은 회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진입은 어렵지만 나중에 굉장히 좋은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대학의 교수님이나 석박사 과정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탄소 산업에 좀 도전을 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과 이런 역할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상무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디어를 가진 그 청년들이 좀 적어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대학에서 공부하는 뭐 대학원생이라든지 석박사급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이런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주고 독려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교육부는 링크나 CK의 대학의 그 각종 사업에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창업 교육과 그다음에 창업을 그 유도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어떤 그 지원을 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키겠다는 알겠습니다. 그 얘기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이번 대책에도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제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대학에서의 교육. 그동안 이제 대학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을 해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맞지 않아서 뭐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미스매치도 좀 있어서 대학 교육도 좀 변해야 된다. 이런 그 주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떤 보고서에서 4학년 2학기 때는 현장 실습 위주로 말하자면 대학 교육의 그 커리큘럼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가 바로 고등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자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대학은 어디까지나 어떤 그런 기본을 충실히 해주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직업 교육은 대학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직업 훈련은 우리가 교육은 우리가 시킬 수 있지만 직업 훈련은 실제 기업이나 훈련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대학에 너무 말하자면 부담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땐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사실은 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뭐 대학 사회에서 이제 그 화두로 그렇게 자리 잡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맞춤형 그러나 기업에 나와 계십니다만은 많이 부족하죠. 그런 어떤 갭이 굉장히 이제 많아서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재교육을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 그래서 뭐 조금 앞서간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직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또 이런 어떤 그런 또 좀 앞서가는 이런 부분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링크라고 하는 이런 사업이나 또 CK는 특성화죠. 이런 사업들에 대학이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현장과 연계된 이런 부분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 대해서도 과연 그 우리 학생들의 어떤 부분을 필요하는지에 대한 저희들도 좀 계속 면밀하게 그 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커리큘럼 자체를 이제 수정하는 이런 어떤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또 학생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가 메울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는데 방금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공계 중심이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해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이제 전라북도 같은 농생명이나 또 문화와 융합된 연계 이런 부분을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비이공계 쪽에 이와 같은 부분들은 역시 좀 그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앞으로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 입장에서 혹시 방상무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대저 출신 사원들을 이렇게 채용을 할 때
대학에서 받은 교육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탄소 섬유를 만드는 공장만 하더라도 그 안에 베이스 학문이 공학에서 한 4-5개가 섞여 있습니다. 예. 뭐 화공, 환경, 고분자, 섬유 이런 모든 학문들이 조합이 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공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다 섭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송 교수님 말씀대로 그의 바탕이 되는 베이스 학문을 철두철미하게 배우는 게 중요한데 근데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런 베이스 학문을 요즘 대졸 출신 사원들은 그 과정 중에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렵기 때문에요. 특히 화공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역학이라든지 이런 과목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깊이 한 상태에서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역량을 키우는 컴퓨터실을 키우는 건 기업이 하지만은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는 어떤 기본 베이스를 하는 건 기업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학교육 인증제랄지 그런 인증제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대학에서 자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커리큘럼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본을 더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쉽게 자기들 취업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자기들 실제 이거 학교 전공 과목에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 저도 이제 지역에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모 대학에 예를 들어서 기계과 출신자를 10명을 뽑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서너 명은 뭐 기계공고 출신보다도 더 못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처음부터 취업 중심으로 4년을 지내는 겁니다. 결국은 졸업하면은 결국은 기본이 안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이 되는 것이 그래서 대학에서도 아까 공학교육 인증제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정말 파운데이션이 뭔가 그걸 이제 파악을 해서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하면 앞으로 향후 그렇게 좋은 인재들이 많이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접점을 잘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앞서서 얘기했던 거에서요. 그 요즘에 아주 뜨거운 이슈여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황윤혁 상무님께서 반드시 이제 도입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송영남 교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짧게 좀 말씀을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게 고용과 연계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냐 하는 좀 뭐랄까요?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입된다고 해서 과연 청년 고용이 늘어나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김명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은퇴를 시작을 하셨고 앞으로도 은퇴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좀 수명도 좀 늘어나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6세 정도에서 60세로 이미 지금 이 큰 기업들은 뭐 상당 부분 거의 한 40% 정도가 이미 어떤 60세 고용 이런 부분이 지금 안정화돼 있고 이런 가운데 이런 부분과 임금 피크제가 좀 효성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맞물리면서 사실은 회사는 회사대로 또 노동계에서는 갑자기 임금이 좀 삭감되는 듯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실제로 저성장 또 그리고 고용이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세대 간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통을 좀 분담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 부분은 상당한 컨센서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이 정년 연장 부분과 함께 임금 피크제 도입들이 뭐 정부에서도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의 문제가 단계적으로 이제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안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그 가운데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고용의 부분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하고 있어서의 어떤 이 괴리 이런 부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느껴집니다.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년 연장이 법제화 됐을 때 그와 동시에 임금 피크제가 같이 거기에서 이렇게 도입이 됐으면 큰 문제가 없고 저항도 없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때는 그게 쉽게 말하면 등한시했다가 사실 등한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시행을 못했는데 그걸 2년 후에 시행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임금이 삭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 피크제를 반대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장이 고용 연장이 2년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이게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 실제로 기업의 그 임금 부담은 더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생산성과 임금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 커진 상태에서 기업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야만이 되고요. 향후에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절한 그런 조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포인트가 정년 연장은 법제화된 거예요. 그러나 임금 피크제는 권장 사항이거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노사 간에서도 사실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과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청년의 고용 부분하고 이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의 예측이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정년 연장은 그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나온 대책인데요. 그 임금 피크제가 도입됐을 때 그런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정부의 대책 가운데 하나 또 좀 그 논의해야 될 게 청년 인턴제하고 또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세제를 혜택을 준다든지 또 임금 피크제 같은 걸 도입하면은 뭐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좀 당근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정책적 효과라든지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좀 잠깐 끝머리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 인턴제 도입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상당히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턴제를 통해서 정말 그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 스크리닝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턴제를 통해서 기업에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청년 인턴제를 말하자면 잘못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기간 끝나면 이제 도로 저기를 하고 그러면 이 청년들은 실제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정말 일자리 찾지 못하고 이제 실업자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강하게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또 어떤 규제나 어떤 그런 저기도 좀 이런 측면에서는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청년 인턴제가 일자리 창출과 직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적으로 악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청년 실업자 창출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상문이 실제적으로 기업 현장에서 청년 인턴제가 그 기업에게도 많이 좀 도움이 됩니까? 좋은 인력을 뽑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검증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기간이 상당히 짧은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 이제 역량을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서로의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인턴 기간 동안 업무 역량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주게 되면은 그게 대부분이 그 기업에 그 인턴십을 하는 친구들이 그 기업에 다시 들어오는 확률도 그래 높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요한 업무를 그 사이에 주기가 메인 업무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으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서로가 조금 배려하고 조정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토론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처 못다 하신 말씀들을 한 분당 한 1분 정도 듣고 토론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영 교수님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청년 실업 문제, 또 뭐 고용 절벽, 뭐 고용 크레바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최근에 그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들 관련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마무리로 뭐 창조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래서 좀 더 많은 성과들이 되도록 그렇게 이 활동들을 저도 이제 지지를 하면서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경력직도 좋지만 또 신입 이 인력들 그런 어떤 고용 부분도 기대를 하면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제 비이공계 쪽 인문사회나 또 여학생들 부분, 여성 취업 이런 부분도 역시 좀 충실하게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한 또 그리고 직업과 진로의 어떤 탐색이나 모색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긴 호흡에 이를테면 중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포함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현장과 체험과 어떤 직무 연계성 이런 부분들은 역시 뭐 앞으로 우리 구직자들한테도 또 그리고 학부형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윤혁 상무님.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게도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부터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존 있는데 모든 게 각 기관들이 컨트롤 타워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예. 그래 컨트롤 타워를 하기보다는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제 코디의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기관을 연결해주고 또한 퍼실리테이터라고 이 분위기를 조장해주는, 올려주는 이런 역할의 어떤 변화가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대학에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대학가 아이디어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좀 그런 부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제 교육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이디어라는 게 이렇게 융합이 되어야 태어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탄소와 디자인이 합치고 탄소와 다른 게 분야가 합쳐질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학문이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사업화와 연결될 수 있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실리콘밸리도 이렇게 벤처가 도전하고 다시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데 40-5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기다리는 마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봐달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송현환 교수님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현재같이 굉장히 그 성장률도 낮고 고용 탄력성도 낮은 이런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국가의 기술력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고요. 이 기술력 향상에 공헌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던 성장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요.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에 기대를 해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들 언급하시는데 어깨가 좀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수님과 그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저희가 하여튼 명심해서 큰 역할을 할 거고요.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안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창업 실패자를 배제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책을 꾸준하게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그 연대 보증제를 면제하거나 재도전 지원 자금을 굉장히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청도 이제 이런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도 5천억,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도 5천억의 재기 지원 보증금 5천억, 그래서 총 1조 정도를 이렇게 재기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지원을 해준다는 정책을 지금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창업에 성공하고 앞으로 그 끝까지 한번 좋은 그 기업을 일구는데 한번 동참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좀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하고 싶다는 이 청년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를 우리 사회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반성하고 고민하고 또 고치고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